자, 오늘은 흥선대원군의 정책과 강화도 조약을 살펴보고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적어놓은 11, 8, 19, 이 숫자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것은 정조 이후에 왕들이 왕위에 오른 나이입니다. 11살, 8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왕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왕의 외척이라고 해서 어머니 쪽의 친척이 나라의 권력을 잡는 세도 정치가 나타났습니다. 자, 세도 정치란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가문들이 국정을 독점하는 정치인데요. 이들은 높은 벼슬을 차지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본인들의 이익을 앞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들에게 뇌물을 준 사람을 벼슬에 임명하는 등 나쁜 짓을 저지르기도 했죠. 자, 사또라고 해서 각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 파견한 관리가 되기 위해서 당시 돈으로 2만 양에서 3만 양 정도를 뇌물로 내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오늘날로 치면 6억 원의 아주 큰 돈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사또가 된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해주면 좋은데 벼슬에 나가려고 뇌물을 바친 일부 관리들은 뇌물에 쓰인 비용을 도로 찾거나 아니면 오히려 재산을 늘리고자 세금을 마음대로 걷어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자, 98쪽에는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을 두 개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군포라고 해서 군대에 가는 대신 냈던 옷감에 세금을 성인 남자뿐만이 아니라 16세 이하의 어린이들 혹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부과하기도 하고 도망간 옆집 사람들의 세금까지 내도록 하기도 했고요. 환곡이라고 해서 봄에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를 하여 다시 갚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때 모래와 곡식 껍질이 많아서 먹을 수 없는 그런 곡식을 빌려주고는 거기에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세도 정치와 농민들의 불만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울 무렵 고종이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자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고종을 대신하여 정치적인 실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대원군이란 원래 조선시대에 왕의 자손이나 형제가 다음 왕을 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왕족 가문 중에 그러니까 먼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그 새로운 왕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입니다. 자,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의 잘못된 점을 고치고 국왕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백성들이 내는 세금을 줄여주고 부족한 세금은 그동안 세금을 요리조리 피해 다녔던 양반들에게 내도록 했었죠. 또한 세금을 면제받고 부당하게 재산을 쌓던 서원이라는 곳을 일부만 남기고 모두 정리했습니다. 자, 서원은 원래 학문이 깊고 지혜가 뛰어난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고 지방의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기관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의 사립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영주에 있는 소수서원, 백운동 서원이 가장 먼저 생겼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죠. 자, 근데 조선 후기에 오면서 서원이 지닌 본래 역할, 제사를 지낸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그 역할보다는 관청을 대신해서 그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백성들을 함부로 부리면서 괴롭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런 서원의 폐단을 막기 위해 전국에 있던 수백 개의 서원을 정리하고 47개만 남겼다고 합니다. 자, 또한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임진왜란 때 불에 탔던 경복궁을 고쳐지었습니다. 자, 경복궁은 조선의 제1궁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모두 불에 타면서 조선 후기의 왕들은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이나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이런 곳들을 궁궐로 사용했는데요. 자, 흥선대원군이 왕이 이것저것 옮겨다니며 왕권이 바로 설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경복궁을 다시 짓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경복궁을 다시 지으려다 보면 농사철에 백성들을 동원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농사를 제대로 짓기 어려워서 백성들의 생활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자, 또한 공사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강제로 기부금을 걷는가 하면 당백전이라고 해서 동전 한 개를 100배로 쳐주는 동전을 찍는 등 무리한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결국 270년 만에 조선의 제1궁인 경복궁을 다시 지었지만 그 과정에서 무리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백성들의 불만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자, 한편 나라 밖에서는 여러 나라가 조선과 외교 관계를 맺을 구실을 찾고 있었는데 조선이 이를 거부하자 군대를 앞세워 침략했습니다. 자, 당시 조선에는 프랑스 신부들이 들어와서 선교 활동, 천주교를 전파하기 위한 활동을 했었는데요. 대원군이 1866년 병인년에 프랑스 선교사들을 내쫓고 프랑스 선교사 9명과 한국인 천주교도 8,000명을 죽이는 병인박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사건을 전해드는 프랑스는 함대 7척과 600명의 해병대를 이끌고 강화도를 침략했죠. 자, 이렇게 침략하면서 통상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통상이란 나라들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 또는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조선은 강화도로 군대를 보내서 전투를 벌였고 정족산성이란 곳에서 이들을 물리쳤습니다. 자, 하지만 프랑스군은 조선군에 패하고 물러가면서 귀중한 책과 무기, 곡식 등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를 병인양요라고 하는데요. 병인년에 서양인들이 요란스럽게 굴었다, 시끄럽게 굴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당시 프랑스가 약탈해 갔던 문화재, 대표적인 건 우리가 고려를 배울 때 알아봤던 직지심체 요절이 있었고요. 왕의 결혼, 장례, 건축 등 주요 행사 모습이 사진처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당시 조선 왕실이 치른 행사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었던 귀중한 자료인 의궤도 약탈해 갔습니다. 자, 이를 발견하고 세계에 알렸던 박병선 박사의 이야기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자, 이 의궤는 2011년 프랑스에서 5년마다 다시 빌려온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임대 형식으로 반환됐습니다. 자,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방문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 사람들은 프랑스, 외국의 침략을 받은 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함부로 우리나라를 침략한 외국을 싫어했을 것 같기도 하고 외국을 좋지 않게 생각해서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1866년에 제네럴 셔먼호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미국의 무역선인 제네럴 셔먼호가 평양의 대동간에 나타난 거예요. 이 배에는 서양의 물건이 잔뜩 실려 있고 대포나 총, 칼로 중무장을 하고 있었는데 무역을 요구하면서 통상을 요구하면서 백성들을 약탈하거나 관리를 잡아 가두면서 행패를 부렸어요. 이에 분노한 평양의 백성들과 관리들이 제네럴 셔먼호를 불태우는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은 1871년에 이를 이유로 군함을 이끌고 통상을 요구하며 강화도를 침략했습니다. 군함 5척에 군인 1200명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한동안 강화도를 점령하기도 했는데요. 조선군은 미군에 맞서서 강력하게 저항을 했으며 미군은 결국 20여일 후에 스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광성보가 함락되기도 하고 어제현 장군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데 이를 신미양요라고 합니다. 신미년에 서양인들이 요란스럽게 시끄럽게 나라를 어지럽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당시 미군에게 빼앗겼던 수작이라고 해서
장수 숫자가 새겨진 깃발은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빌려오는 조건으로 현재 강화 역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에 두 차례나 침략을 당했던 조선은 외국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계속해서 피해를 입다 보니까 외국을 나쁘게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하고, 당시 서양에 비해서 과학적인 면이나 여러 면에서 뒤처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운 프랑스와 미국의 무력 침략을 일단 막아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이후에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흥선대원군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은 한양과 전국 각지에 척화비라는 것을 세워서 서양과 교류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널리 알리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란 다른 나라와 무역 등의 교류를 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이고요. 척화비에는 양이 침범, 비전즉화, 주화매국이라고 적혀 있는데, 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외세가 침범했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자는 것이니 이는 곧 나라를 파는 것이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이다. 라는 내용의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지만 조선이 더욱 발전하려면 다른 나라와 교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미양요와 병인양요 이후 조선은 중국하고만 교류를 하고 문을 꽁꽁 닫았습니다. 일본과도 교류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임진왜란 이후에 사실 일본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1850년대에 들어서 일본이 서양의 문을 열자 더욱 경계를 하면서 일본도 서양 오랑캐와 같은 나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러던 도중 1875년 운요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자, 일본 군함 운요가 1875년 9월 20일에 조선의 해안을 연구한다는 핑계를 대고 강화도 앞바다에 불법으로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강화도 초지진에서 조선군은 허락 없이 다가오는 일본의 군함 주변에 경고의 의미로 대포를 쏘았습니다. 허락 없이 다가오지 말라는 얘기였죠. 자, 그러자 일본의 군함은 초지진을 대포로 공격하고 영종도에 상륙해서 조선 수군을 공격했는데요. 자, 근데 오히려 일본은 이 일의 책임을 조선에 돌리고 이 사건을 구실로 조선에 군함을 보내서 통상을 요구했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조선에서는 조선의 개항을 바라는 나라 안의 요구와 높아지고 있던 상황에서 일본의 압박을 받게 되자 결국 강화도에서 일본과 조약을 맺고 개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를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자, 조약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을 의미하고 개항이란 항구를 개방해서 외국 배의 출입을 허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부산과 인천, 원산 3개의 항구를 열었고 여기서 일본 상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허락을 하게 됐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왜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한 조약이었는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자, 이 조약 이후에 조선은 서양의 다른 나라들과도 조약을 맺어서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과 관련 있는 질문 같이 한번 볼게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 즉 나라의 문을 닫고 다른 나라와 무역 등의 교류를 하지 말자라는 정책과 개항을 주장한 사람들, 나라의 항구를 개방해서 외국 배의 출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왜 각각 그러한 주장을 펼쳤을까요? 자, 이런 각 주장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